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 초대형 투자 발표에 외신 대폭발. 2. 초대형 폭탄 발표에 난리난 일본 현 상황. 3. 한국. 잘 지내자 큰 돈 벌게 해준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인텔이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밀어내기 위한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진행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인텔의 CEO 게싱어는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 보안 및 반도체 공급 안정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인텔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에게 더 넓은 시장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인텔이 중국에 대규모 투자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한 대갑사 표시로 해석됩니다. 인텔은 최근 중국의 반도체 집적회로 IC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부 하이난성 산야에서 사무소 개소식물 가진 바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텔 캐피탈의 비즈니스 본부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품 배송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 서비스 및 지분 투자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130억 달러로 1만 2천 명 이상을 고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도 이를 크게 보토하고 있는데 자국 시장의 인재 양성과 함께 중국 스타트업을 위한 지분 투자 활동을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고 미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인텔 차이나 회장 또한 2월 연설에서 중국 투자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죠. 기업 입장에선 14억 인구의 중국은 포기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중 퀄컴의 중국 의존도는 64%로 가장 높고 브로드컴, 인텔, AMD,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의 순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인텔의 중국 매출은 171억 달러에 달해 27%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인텔은 첨단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분야 최강이지만 초미세 공정 등 일부 분야에서 TSMC와 삼성전자에게 선두를 빼앗겨왔습니다. 옛 영광을 되찾고자 중국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입니다. 인텔의 최근 행동은 애플과 중국의 비밀협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애플의 중화권 매출은 전체의 70%에 달해 유독 중국의 약한 모습을 보였고 2016년에는 중국과 320조 원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과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앱스토어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텔의 파운트리 M&A에 제동을 걸면서 중국 투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8위 파운트리 업체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텔은 지난해 2월 6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발표했고 이 절차를 1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인텔의 인수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인텔은 대규모 중국 투자와 함께 인재 육성 계획으로 딜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황당한 것은 인텔이 중국 공장까지 떠넘기며 SK 하이닉스를 위기에 빠뜨리고 자신들만 새로운 협의를 하며 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위한 8개국 승인을 모두 받는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7개국 승인은 일찌감치 받았지만 중국은 그해 연말에야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인텔 다롄 공장 인수로 외통수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인텔은 6조 원을 들이 중국 다롄 공장을 낸드 전용으로 전환했었고 그 후 2020년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인수했던 곳은 SK 하이닉스로 무려 90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매입가였던 80억 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하이닉스는 인텔 점유율 11%를 흡수해 총 23% 점유물로 일본 키옥시아를 뛰어넘어 단숨에 2위로 도약하려 했던 것입니다.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제품 가격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고 향후 5년간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등 이른바 6대 조건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겨우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 통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10년간 중국 시장에서 증산을 위한 최첨단 반도체 설비 반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아직 인텔에 20억 달러 잔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까지 납은 상황인데 말입니다. 인텔 CEO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내용이라며 한국 기업이 포함된 수출 통제를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해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인텔은 오히려 중국에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대중봉쇄화는 엇박자라 의아함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인텔 기공식에 참석한 바이든은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인텔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인텔이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업체를 몰아내고 미국은 지난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과정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은 최근 사건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 최소 1조 원어치 반도체를 몰래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니케이 자체 조사팀이 러시아 측 통관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연말까지 반도체 제품 7억 4천만 달러어치가 러시아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쟁 전 약 2억 7천만 달러 대비 3배에 달합니다. 포착된 반도체 거래 건수 2,300건 중 1,700여 건이 홍콩 및 중국 소재 중소기업을 거쳐간 것입니다. 해당 중소기업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설립됐으며 특히 홍콩 업체는 개당 1만 달러에 달하는 인텔 반도체를 러시아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입한 고성능 반도체는 미사일 등 방산무기에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텔은 러시아로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우방국 도청도 서슴지 않던 미국이 자국 반도체가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 상무부도 러시아가 GECC, 국제수출통제연합, 비가입국을 통해 반도체를 사들였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이 가입돼 있습니다. 홍콩이 포함된 중국 지역은 미가입국 상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로 흘러들어가기 이전에 중국 쪽으로도 대거 수출했다는 것인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향상을 견제하지만 중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상무부 관료들이 중국을 방문해 현지 기업인 등을 만나 양국 교역과 비즈니스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올해 추진 중인 러몬드 장관의 방중에 앞서 사전 의견 조율이라는 분석입니다. 러몬드 장관도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방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 정부의 명분과는 너무나 어긋납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법을 시행하면서 중국 공장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5% 미만의 생산량 확대 승인을 하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지 생산에 대한 이득을 모두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중국 또한 삼성전자의 매출 급감을 미국의 칩스법 탓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미국 정부와 삼성의 발목을 잡고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최근 Arm과 깜짝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양사의 기습적인 협업으로 향후 수년 내 애플과 퀄컴 등이 TSMC나 삼성전자 대신 인텔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의 1.8 나노 공정에서 저전력 시스템 온 칩을 구축할 수 있도록 Arm과 협업하는 계약입니다. 애플, 퀄컴과 같은 AP 설계 기업들은 Arm 디자인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TSMC 등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칩의 성능 향상 폭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5나노에서 3나노로 진입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에 비해 성능 향상 폭은 20% 수준에 불과하고 수율 또한 잡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업계는 인텔과 Arm의 협력 수준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ASML 위 차세대 극자회선 장비까지 도입해 파운드리 분야에서 주도권 탈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텔과 Arm은 자동차, 사물인터넷, 항공우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Arm 회대 주주인 소프트뱅크도 조만간 해당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해 인텔과의 투자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은 차세대 EUV 장비 도입 계약을 네덜란드와 먼저 맺었고 2025년이면 1.8 나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인텔을 키우겠다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입니다. 인텔은 미국 내에 2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혀왔는데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투자 규모는 1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텔이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TSMC와 삼성전자를 유치한 후 부품 및 공급망 확보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여기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기 위한 투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텔 CEO로 취임한 겔싱어는 수락 요건으로 파운드리 재진출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는 과거 50년은 석유 매장지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했다면 미래 50년은 반도체 공장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반도체 제조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한 곳은 미국과 중국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규모는 연간 10억 달러로 전체 인텔 매출 중 1.4%에 불과하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만든 새로운 사무소를 거점으로 판매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테슬라와 인텔의 중국 투자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텔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또한 상하이의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메가팩 생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공장을 착공해 내년 2분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한 개당 4메가와트시 메가팩을 연간 1만 개씩 생산해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메가팩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 장치 ESS를 말합니다. 상하이에는 테슬라의 주력 차종인 모델 3와 모델 Y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2022년 테슬라 전체 매출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경기로 중국 내 입지가 위협받자 추가적인 투자까지 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CATL 기술을 도입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도 눈감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균형 있는 외교로 실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에 무릎을 꿇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충격적인 방법으로 한국을 도발해오던 일본. 자, 그런데 며칠 만에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중국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일본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일본이 믿고 있었던 미국마저 일본을 버리는 중대 결단을 내리자 일본은 인제 와서야 한국밖에 없다 라며 긴급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대답은 대반전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대답을 듣고는 깜짝 놀라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 2+2 등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 일본을 겨냥해 너무나 충격적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16일 일본이 미국의 전략 노선을 따르면 자신을 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만들 위험이 있다 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은 소위 외부 위협을 구실로 현재 진행 중인 군사화를 정당화하려고 점점 더 노력하고 있다 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졸개 노릇을 계속해 말썽을 일으키면 일본은 미국의 희생양 또는 동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만들 것이라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랜더구이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연구소장은 미국과 일본은 중국 본토가 무력을 먼저 사용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중국이 그은 레드라인을 계속 밟을 것이라며 그들은 중국을 무력을 써야 하는 딜레마에 빠뜨린 뒤 중국 본토의 책임을 전가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비난하길 원한다 라고 전했는데요. 즉, 일본이 중국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수위가 높은 선전포고를 한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데요. 최근 14억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일본 자위대의 극비문서가 공개되면서 14억 중국 국민들은 지금 당장 일본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본 자위대의 극비문서에는 규슈에서 오키나와 등 섬으로 육상자위대를 이동시키고 상륙 허용 뒤 해상 및 항공자위대를 투입해 중국을 공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도시지역 기간 부대를 사전 배치하고 도시권 공격을 대비하여 특수작전군을 가동한다는 디테일한 일정이 모두 공개되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청과 자위대가 중국과의 군사 충돌에 대한 대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일본 방위 정책이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한 북방 중시 전략에서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육상막료관부가 최고 기밀인 극비로 지정해 작성한 이 문서는
중국의 일본 침략 시나리오 및 그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는데요. 중국 쪽이 1개여단 규모로 외딴 섬 등을 상륙하는 경우와 스탄도미사일과 항공기에 의한 공격, 도시권에서 게릴라나 특수부대로 공격하는 상황도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위대의 대처 방안으로는 규슈 주둔 육상자위대 보병부대를 오키나와 등 도서지역으로 분산 배치하고 중국군 상륙 시는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타격을 가한 뒤 최종적으로 육상자위대가 탈환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극비 문서가 공개되자 중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의 일본 공격은 매우 정당하다며 전쟁의 가장 초기 단계 물밑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21세기의 전쟁을 하는 순서는 지금 중국처럼 국제 여론을 통해 선제 공격을 정당화시키는 작업이다. 미리 정당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러시아처럼 완전히 고립되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자신들의 일본에 대한 선제 공격을 정당화시킨 다음 곧바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본이 믿고 있었던 미국이 일본을 손절해버리는 충격적인 결단을 최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에이터부터 중국이 아무리 화가 나봤자 미국이 우리 뒤에 있는데 감히 총알 한 발이라도 쓸 수 있겠어? 라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만만해했는데요. 미국이 충격적인 결단을 내려버리는 바람에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일본에는 가장 강력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하는 반면 미국에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또 미국과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은 현재 미국도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일본보다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61%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 2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WSJ는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브렛 라이언 도이치뱅크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라며 연준이 앞으로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고, 파르테논의 그렉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 활동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주택 부문은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흔들리고 제조업 활동은 정체돼 있다 라며 두 가지 모두 광범위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 매우 우호적이었던 바이든이 곧 퇴출될 위기에 내몰리며 일본과의 동맹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미국 공화당 고위 관계자들은 이미 일본을 버리고 중국, 한국과 동맹관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건이 잇따라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12일 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 특검은 한국계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인사인데요.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문은 증폭됐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로 발견된 10건의 문서 가운데는 이란, 우크라이나, 영국과 관련한 정보 보고가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직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으로 영입된 바 있고 이번에 유출된 기밀 문서에 이 사실이 증명되기라도 한다면 바이든의 정치 인생은 사실상 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 속 미국 경제까지 최악의 상황을 걷다 보니 현재 미국에 필요한 것은 실속은 없지만 말만 잘 듣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 실제로 필요한 거대한 시장 중국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얼마 전까지 일본은 한국에 심각한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의 징용 해법을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일본이 피해 당사국이라는 황당한 보도로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마음을 또 한 번 난도질해 놓는가 하면 강제동원 일본 기업들은 돈 한 푼 안 낼 뿐 아니라 사과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과 대신 한국을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 헌법까지 뜯어고쳐가며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발은 일본이 한국에 걸어왔는데 오히려 일본이 대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류 성공을 벤치마킹해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쿨재팬 정책이 실적 부진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은 쿨재팬을 지원하는 민관 압작 펀드의 누적적 적자 1066억엔 1조 310억 원에 이른다며 쿨재팬 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은 아무리 방위력 증강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도 자위대 인력난이 심각해 60대가 최전방에 갈 상황에 놓였습니다. 60대 자위대가 80터부터 90대 일본인들을 방어하는 셈인 것이죠. 시사평론가 고가시게아키 67는 아사히 신문 계열 시사주간지 슈칸 주간 아사히 1월 20일자 최신호에 일본 대탈출 엑소더스 원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낮은 임금,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의 횡행, 비정규직 및 여성에 대한 차별, 연금 체계의 붕괴 우려. 애초부터 일본 경제에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그런데도 일본에 남아 고령자를 떠받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라며 일본에 남아있으면 너무 위험하다. 모두가 일본을 떠날 것. 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버리기 시작했는데요. 최후반국이었던 미국에 이어서 얼마 전 한국에 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폭탄 발표한 UAE. 이번에는 일본산 수송기를 버리고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다목적 수송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이 얼마 전 개발을 마친 KF-21도 대규모 살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본이 해마다 UAE의 방산 수출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었는데 이마저도 한국의 모조리 빼앗긴 것입니다. 100대 78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미국과 아시아 한국 대만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짓고 10년간 운영했을 때 드는 총 비용을 비교한 숫자입니다. 미국에서 드는 비용을 100원이라고 봤을 때 한국 대만은 78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중국은 63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미 반도체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지난 2021년 불확실한 시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제목으로 자체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고 10년간 운영하는 것이 한국보다 약 29% 비싸다는 것입니다. 미 반도체 산업협회는 그 이유로 부족한 정부 보조금과 건설비 인건비, 전기 수도요금 등 상대적으로 비싼 각종 비용을 꼽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을 만들어 반도체 제조시설 보조금 390억 달러를 비롯해 총 520억 달러 약 68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보조금 신청 조건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예상 초과 이익 공유 등 까다로운 조항을 내걸고 있는 데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반도체 공장 인건비, 건설비가 더 치솟고 있어 미국에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등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과감하게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이튿날엔 여야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155%까지 상향하는 데 합의하는 등 기존 약점들을 빠르게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반도체 업계에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투자 매력도가 현실적으로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미국에 갈 필요가 있느냐 미국 생산기지 구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까다로운 반도체 보조금 조건과 인플레이션 탓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장 건설, 비용 반도체 보조금 상향 등 국내 투자 요건 개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미 투자 회의론이 빠르게 부상하는 것은 이 세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한국 반도체 기업들 2030%가량 높은 건설 운영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공장을 지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설 속도와 고객 요구였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단 6개월만 투자가 늦어도 수조 원의 손해를 볼 만큼 적기 투자와 건설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한국은 8년, 미국은 3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에선 각종 규제와 인허가에 발목 잡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큰손 고객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현지 생산 현지 조달을 요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여야의 대기업 반도체 세액 공제의 15% 상향 등이 속도감 있게 이어지면서 투자 대상으로서 한국의 약점을 빠르게 보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 닛에 있는 삼성이 국내 장기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말 완공이 목표인 삼성의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은 건설비가 애초 계산 170억 달러 약 22조 2천억 원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250억 달러 약 32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지 인건비뿐 아니라 철강제 등 건축 원자재 비용이 가파르게 오른 탓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의 최대 15%인 미정부 보조금도 3조 3천억 원에서 4조 9천억 원으로 커지지만 공사비 증가 폭 10조 5천억 원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으로 드러났는데요. TSMC 역시 건설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부지 조성과 장비 도입의 차질을 빚으면서 공장 가동 시기가 1년가량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TSMC의 애리조나 공장 투자 계획은 사업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사모펀드 커틀랜드 캐피탈의 커트 양 회장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TSMC의 미국 투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애리조나 공장은 TSMC나 대만에 어떤 이익도 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 라민 툴루이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는 반도체 보조금 규정에 초과이익 환수 기업 기밀 공개 등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는 외신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동일한 보조금 조건이 적용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반도체가 됐든 청정에너지가 됐든 최근 발표된 기업들의 다양한 투자 계획은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한국 정부가 용인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밝힌 데다 여야가 반도체 세액 공제 법안이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국내 투자 여건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20년간 30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으로서는 굳이 비싼 건설비, 인건비, 인력 공급 문제 등을 감수하면서 미국 투자에 나설 이유가 줄어든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를 좌지우지하는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용인의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부처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반도체 단지 구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찾기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만 TSMC는 독일 정부와 드레스덴 반도체 공장 건설을 놓고 보조금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미 투자 전략을 재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간 텍사스주에 25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개를 짓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지난해 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삼성 사정을 잘 아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기존에 세워뒀던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분야 1위 도전은 4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9년 4월 당시 부회장 신분으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직접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총 133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분야 1위를 넘어 종합 반도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게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계획에 38조 원을 더해 투자 규모를 총 171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여 만에 또 한 번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지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대 710만 제곱미터 규모 215만 평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2042년까지 삼성 제조 공장 5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향후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및 페니스 반도체 설계업체 등 150곳이 들어설 것으로 삼성전자는 기대하고 있다며 업계의 관심도 쏠렸습니다. 완공 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데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이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에 버금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세라 평가받던 파운드리 분야에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석권을 위한 본격적인 추격전을 전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실제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현재 삼성전자와 TSMC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인 가위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나아가 2025년 인하 후 2027년 1.4나노까지 계획 중으로 기술적인 면에선 TSMC를 능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생산 능력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 간 생산 능력이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은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는 각각 15.8%, 58.5%를 기록하며 42.7%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용인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추격전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이재용 회장의 승부수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어황 악화에도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결정한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사업 매출 현황도 먹거리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간 삼성전자의 실적 효자는 D램이었으나 반도체 한파를 맞은 지난해 파운드리가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을 7조 164억 원 53억 5,100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같은 기간 D램의 사업 매출 7조 2,103억 원 55억 4천만 달러보다 1,939억 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메모리 업황 반등 시점이 늦어질 경우 올해 파운드리 매출이 D램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파운드리는 수주형 사업이라 글로벌 경기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폭락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이 반도체 사업의 최대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주형 산업인 파운드리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은 53억 9,100만 달러 7조 1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55억 4,400만 달러보다 2.8% 감소했지만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반도체 불황기를 맞아 삼성전자의 핵심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회사의 최대 실적 효자인 D램을 소폭 밑도는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D램 사업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파운드리와 불과 1억 4,900만 달러 차이로 역대급 반도체 한파를 맞아 삼성전자 매출 구조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파운드리 사업의 약진은 단순히 메모리 부진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최근 반도체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D램 매출은 지난 4분기 1,005억 8천만 달러에서 47.6% 급감했습니다. 다만 파운드리 매출은 반도체 산업 전반의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준으로 이에 따라 메모리에 비해 글로벌 경기 영향이 낮은 파운드리 산업의 강점이 더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적극 투자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 1위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용인의 7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 외 우수한 소재 부품 장비 업체 및 팹리스 반도체 설계회사 등을 최대 150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파운드리 설비가 들어설 예정으로 용인탭이 가동되면 삼성전자는 경기 평택 미국 오스틴시 및 테일러 시신 생산지와 함께 생산 능력이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에 버금갈 전망입니다. 미국 매체니언들은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며 삼성이 결국 까다로운 미국에서 발길을 갑자기 돌려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적자 위기 속에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통해 위기 돌파구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2027년까지 모바일의 제품군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로 이와 함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024년 말까지 지난해 대비 3배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 계획 발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초격차 전략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차입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을 전 분기 40.7%에서 45.1%로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점유율은 40.6%에서 46.9%로 끌어올려 매출 부진에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선단 공정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관련 기술에 투자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뿐 아니라 팹리스와 파운더리를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기술 초격차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인데요. 세계 굴지의 초거대 기업 삼성이 미국으로 갈 줄 알았지만 결국 한국을 최대 생산지로 택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